위원장이 우리 국민 총격 사살 사건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다만 시신 소각은 아니라며 부유물을 태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공무원이 북측에 월북 의사를 밝힌 후 사살됐다고 했지만 북한은 신분 확인 요구에 얼버무려 사살했다고 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총격은 언급하지 않은 채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보름 전 문 대통령은 북에 보낸 친서에서 김 위원장의 생명 존중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면으로 첫 보고를 받은 뒤 구출 지시가 없었다고 서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야권에선 세월호 7시간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질병관리청 중간조사 결과 상온 노출 가능성이 있는 백신이 105명에게 접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파악한 인원만도 179명에 달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개천절 차량 집회 시 현행범 체포하고 면허 취소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는 집회를 허용하라며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했습니다. 바이든 후보에 밀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를 못 믿겠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어업 지도선에서 실종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사태에 대해서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서 공식 사과해 왔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큰 실망을 주어서 미안하다고 했다는 말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해 볼 여지가 수두룩합니다. 잘못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정당한 단속 행위였다는 걸 강조했고 구체적인 책임이나 재발 방지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례적인 신속한 사과인 건 분명합니다만 그야말로 북한식 사과였습니다. 먼저 신원석 기자가 북한이 보낸 통지문의 주요 내용부터 전하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통일전 선부 명의 통지문을 보내 사건 경위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전했습니다.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통지문에는 북한 지도부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최근 쌓아온 남북 사이 신뢰와 존중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긴장하며 필요한 안전대책 강구를 강조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도부는 또 재발 방지를 위해 해상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 마련 등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의 지시가 아니라 북한 해군사령부 선에서 결정해 벌어진 사건이라는 주장입니다. 북한 통지문 공개는 문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우리의 입장 요구에 신속하게 답했다고 평가했지만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책임자 처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통지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사건을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 역시 명백해 보입니다. 특히 우리 국방부가 어제 발표한 입장문에서 만행, 응분의 대가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을 트집 잡으며 되레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군은 어제 A씨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의 만행이라며 맹비난했고 여당 김병기 의원도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늘 통지문 첫 문장부터 A씨가 불법 침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침입이라는 단어를 4차례나 썼습니다. 그러면서 단속 과정에 대한 해명 요구도 없이 만행이나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인 표현들을 쓰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규정대로 불법 침입자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언급하면서도 이번 피격 사건을 실수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해명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신력이고 객관적인 어떤 조사가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는 행위는 국제법상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그저 우리 측의 정확한 이해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북한은 그리고 통지문에서 당시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군이 발표한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군 당국은 A씨가 북한군에 발견된 직후 월북 의사를 밝혔다고 했습니다만 북한은 A씨가 질문에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도망을 치려해서 사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통지문이 공개되자 우리 정부가 갑자기 월북 이야기를 거둬들이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평범한 공무원을 월북 시도자로 몰아서 사태를 축소하려 했던 건 아닌지 그래서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지도부에 보고된 내용이라며 A씨를 발견하고 사살할 때까지의 상황을 통지문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A씨에게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지만 한두 차례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면서 계속 답변하지 않았고 단속 명령에 응하지 않아 공포탄 2발을 발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A씨가 뭔가 뒤집어 쓰려는 행동을 했고 함정 정장의 결심으로 경계 근무 규정에 따라 사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를 불법 침입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월북 의사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A씨가 해상에서 월북 의사를 밝혔는데도 상부의 지시를 받고 사살했다는 우리 군의 설명과 정면 배치됩니다. 현재까지는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와 여당은 통지문이 공개되자 월북을 확신했던 것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정원에서 이거 월북이다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청와대 관계자도 우리 군의 판단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앞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번 만행에 대해서 무엇보다 분노하는 점은 시신을 불태워서 바다에 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도 북한과 우리 군의 설명이 엇갈립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시신을 훼손하는 장면을 관측했다고 밝혔는데 북한은 단지 부유물만 태웠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윤수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우리 공무원 A씨를 사살한 후에 기름을 끼얹고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총격으로 살해하고 그 시신을 바다에서 태워버렸다는 사실? 이건 틀림없는 사실로 정보로 인정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통지문에서 전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사격 후에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m까지 접근했는데 부유물에는 A씨가 없었고 많은 양의 혈흔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A씨가 타고 있던 부유물만 코로나 방역을 위해 태웠다고 했습니다. 북한군이 잔혹하게 A씨의 시신을 훼손했다는 우리 측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셈입니다. 북한 통지문 발표 이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시신 훼손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유물을 태운 건지 아니면 부유물과 시신이 같이 소각된 건지 이 과정들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합당한 자료와 정황 설명 없이 통지문이라는 것을 보냈는데 우리 정부가 알아서 설명해준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북한의 이 만행에 대해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국군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했고 육성으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쏠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마디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제 오전 상황을 보고받고도 예정됐던 일정을 진행했고 특히 음악 공연을 관람한 이를 두고도 논란이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에 북한의 만행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평화를 6번 언급하며 연설 말미에 안보 태세만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명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현충원 방명록에 쓴 서욱 국방장관도 기념사에서 이번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어제나 청와대에선 이번 사건을 논의하기 위한 NSC 상임위가 열렸지만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 문화 콘텐츠 사업 전략 보고회를 예정대로 진행했고 아카펠라 공연도 관람했습니다.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야당은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한가로이 아카펠라 공연을 즐겼습니다. 누구의 대통령입니까? 국민들은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문 대통령 SNS엔 사람이 먼저라더니 자국민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냐 등의 비판 댓글이 달렸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보고를 받았고 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는 정부 대응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10시간이나 지나서야 대통령에게 대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첩보 형식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만 사실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만약 보고를 받고도 종전선언 연설을 강행하고 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여권은 오늘 하루 대통령은 몰랐다고 일제히 방어막을 쳤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정말 몰랐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희생된 공무원 A씨가 실종된 지난 22일 저녁 6시 30분쯤 서면으로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4시간 뒤인 밤 10시 30분 실종자가 사살돼 불태워졌다는 첩보를 입수했지만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튿날 새벽 1시 청와대에선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지만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첩보 입수 10시간 뒤인 23일 오전 8시 30분이 돼서야 대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첩보 수준이었기 때문에 신빙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대통령이 보고를 받지 않아 그 시간엔 몰랐다고 가세했습니다. 첩보가 수집된다고 해서 그 바로바로 이제 대통령께 보고하는 체계는 아닐 것 같은데요. 새벽 1시경에 관계장관 회의할 때는 그게 이제 정확한 판단이 안 서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와대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은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청와대는 10시간 동안 문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린 시점도 논란입니다.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가 이루어지고 만 하루가 더 지난 다음 날 아침에서야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대별로 그 과정을 보면 석연찮은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군은 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처럼 발표했는데 청와대는 계속 확인이 잘 되지 않아서 조치가 늦었다는 취지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대처가 늦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그래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공무원 A씨를 발견한 지 2시간쯤 뒤 문재인 대통령은 첫 서면 보고를 받습니다. 별다른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과 시신 훼손 첩보가 포착된 지 3시간 뒤인 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고 날이 밝은 뒤에서야 문재인 대통령은 실종자가 사살돼 시신이 훼손됐다는 대면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때 대통령의 첫 지시가 나오는데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부계도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사건은 벌어진 뒤였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를 받은 지 7시간 35분이 지나 유엔사 군사정전위의 채널을 통해 북한에 확인을 요청하는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답은 없었죠. 이튿날 오전 9시 대통령 3차 대면 보고가 있을 때까지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을 통한 추가 확인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첫 NSC 상임위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지시 27시간 만에서야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 주재로 열립니다. 이미 국방부가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한 뒤였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오후 3시였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북한의 만행에 희생된 우리 국민의 시신은
차디찬 바다를 떠돌았습니다. TV조선 최조원입니다. 야권은 청와대가 사살 첩보를 접수한 이후 대통령에게 첫 대면 보고가 이루어지기까지 10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뭘 했는지 분초 단위로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대통령의 동선을 밝히지 않는 게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논란과 다를 바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A씨의 실종과 북한군에 발견됐다는 첫 서면 보고를 받은 뒤 규탄 입장이 나오기까지 47시간이 걸렸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동선을 분초 단위로 밝히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47시간의 침묵 사유, 대통령의 대응 조치 내역부터 소상히 밝혀져야겠습니다. 청와대가 사살 첩보를 입수한 밤 10시 반 이후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23일 새벽 1시경에 대통령은 깨어 있었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새벽 1시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7시간 후 보고를 받았다면 세월호 7시간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을 두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7시간 대면 보고가 한 번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희룡 제주지사는 문 대통령이 국민 생명을 지킬 의지가 없다고 했고 국민의 처참한 죽음을 바라만 보고 북한의 입장을 미리 변명을 해줄 거에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낚싯배 전복 사고에 공개 애도한 대통령이 김정은 앞에서는 왜 한없이 작아지냐고 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정부 여당은 북한의 사과 전통문이 이례적으로 신속했고 또 내용도 진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낙연 대표는 천안함 폭침 때와 비교하면 북측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북한 편을 드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이 나오면서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홍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이렇게 신속하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2번씩이나 사용한 적은 없었다며 북측 통지문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2번씩이나 하나의 그 전문 속에서 2번씩이나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도 과거와 비교해 북한 태도가 달라졌다고 호응했습니다. 판문점 도끼 만행, 연평도 피격, 서해교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북측의 태도에 비하면 천안함 피격도 포함됩니다. 상당한 정도의 변화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자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이 가해자 편을 든다며 참담하다고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가해자 편에서 또 가해자 입장을 어떻게 좀 국민들한테 좀 잘 납득시킬까 이런 방향. 저희 여당 의원들의 사고와 인식을 모독하고 폄훼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클래스가 틀립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회를 찾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피살 사건을 사전에 보고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 개입한 정황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우리 국민의 사살 첩보가 청와대에 전달된 뒤 3시간의 여유가 있었는데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왜 그대로 나갔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국회에 나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연설을 미뤘어야 하지 않느냐는 야당의 지적에 매우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강 장관 본인은 연설이 나갈 때까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그날 밤에 관계장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서주민 기자입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연설 영상이 유엔 총회에서 송출된 건 청와대가 공무원 A씨의 사살 첩보를 보고받은 지 3시간쯤 지난 뒤입니다. 왜 연설을 미루지 않았냐는 야당의 지적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불가능하진 않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실은 뒤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불가능하다고 말씀은 안 하시겠죠?
불가능하지는 않지만은 그 기조연설 첫날 오전에 발언 그 타이밍을 얻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강 장관은 연설이 나간 뒤에도 한동안 이번 사건을 알지 못했습니다. 관련 첩보를 논의했던 관계 장관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주무장관이 외교부 장관은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맞죠? 네, 상세상 모르고 있었습니다. 간단히라도 알고 계셨습니까? 네, 모르고 있었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수일 전에 우리 군은 A씨가 사살될 때까지 6시간 넉넉고 지켜보고만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북한 해역이어서 개입할 수가 없었고 또 정확한 위치도 몰랐다고 해명하는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위치를 확인하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찰 자산을 여러 대 두고도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휴전선부터 백두산까지 전파를 탐지할 수 있다는 백두. 금강산 이남 지역을 사진으로 촬영하면 축구공만한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다는 금강. F-16 전투기를 개량해 빠른 속도로 전개할 수 있는 최신 정찰기 3매. 우리 군이 보유한 정예 정찰기들입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A씨가 실종된 이후 이들 정찰기들을 서해 쪽으로 출동시키라는 명령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A씨가 실종된 NLL 인근은 남북 9.19 군사합의 때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아 정찰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런 배경엔 A씨가 북한군에 발견됐다는 서면 보고를 받고도 4시간쯤 뒤 사살될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구출 지시를 하지 않은 게 결정적이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때는 아무런 지시를 안 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지시받은 바는 없는데.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장은 6시간의 골든타임 때 우리 군이 뒷짐만 지고 있었다고 질타했습니다. A씨 사망 이후에도 북한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 대응의 원칙은 우리 주민을 사살하고 불에 태운 그 함정을 격파해버렸어야 되는 거거든요.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자, 이제 해경은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A씨의 시신과 유류품이라도 찾기 위한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수색 해역의 바닷물이 빠르고 조류의 흐름도 자주 바뀌어서 수색이 쉽지 않습니다. 살아서 구출은 못했지만 북한 측에 당장 시신 수색에 협조하라고 요구를 해야 하는 건 아닐지요.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경은 공무원 A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등산곳 인근 남쪽 해역 가로 18km, 세로 5km 구역을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해수 유동 예측 시스템을 가동해 A씨 시신 등의 이동 경로를 추정했습니다. 실종자의 시신이나 유류품이 인근 해상을 표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수색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해당 해역은 4시간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조류 흐름이 바뀌고 유속이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연평도 어민들은 시신이 그물 등에 걸리지 않는 한 찾기 어렵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시신이 그물에 걸리거나 이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계속 떠다니는 경우라면 일주일 정도 있으면 부패가 돼가지고 다시 연평도 방향으로 흘러와요. 해경은 미궁에 빠진 A씨 실종 당시 12시간의 행적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종 단서를 찾기 위해 무궁화 10호에 설치된 CCTV 2대가 지난 18일 고장난 경위를 밝히고 A씨가 사용했던 PC를 디지털 포렌식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A씨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금전 관계와 자진 월북 가능성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유족들은 정부와 군의 대응에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동생이 북한군에 피살됐다는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는 친형은 30시간가량 표류하다 북한군에게 동생이 참변을 당할 동안 군 당국은 대체 뭘 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유족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해경 수색에 참여했던 친형 이래진 씨는 지난 23일 동생이 하루 전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이 생존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군에 연락을 해봤지만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사체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예측을 진짜 가슴 아픈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시간에 동생은 살아서
남측에 여기에 어디에서 해상 표류를 한 거고. 북한 해역에서 동생이 피격당했다는 어제 국방부 발표 이후에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뉴스와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다음에 이게 사실이라면 나의 유가족이니까 내가 알고 싶다. 확인되면 연락 주겠다라고 그다음에 연락이 없어요. 이 씨는 군이 지난 22일 동생이 북한군에 피격된 사실을 파악했지만 해경과 해군에도 알리지 않아 나흘 동안 엉뚱한 바다에서 수색을 벌였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 만행에 관련된 그 시간에 나는 바로 밑에 불과 약 한 10마일도 안 되는 그 거리에서 찾고 다녔습니다. 또 군이 북한군의 동향은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왜 동생이 표류한 30시간 동안의 상황은 파악하지 못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상 표류를 했던 최소한 20시간에서 최장 34시간의 남측 기록, 남측의 행적을 공개하라는 거예요. 이 씨는 군 당국이 동생을 월북자로 몰고 갔다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예, 숨진 A씨는 두 자녀를 두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SNS에 자녀들과 찍은 사진을 올리고 또 시간이 나면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배를 타던 날도 특별한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A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리 군의 설명에 그래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보여드릴 화면의 일부는 고인의 사생활이기도 해서 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조심스럽게 공개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오늘의 포커스는 커지는 월북 미스터리입니다. 북한군에게 무참히 사살된 A씨의 SNS. 모두 A를 받은 아들의 중학교 성적표를 자랑하고 근무 중인 아빠에게 영상으로 세배하는 딸의 모습을 올리던 다정한 아빠이자 평범한 가장이었죠. 서해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본연의 업무 외에도 시간을 내 드론 조종 자격증을 따고 동료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던 성실한 공무원이기도 했습니다. 부러우실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왜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A씨 유족은 이렇게 성실했던 가장이 월북할 이유가 없다며 의아해하죠. 오히려 군이 진실을 숨기려 거짓말하는 것 아닌지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자진월부, 그다음에 가정사, 금전 문제 이렇게 말 그대로 동생의 치부 또 우리 가족의 명예를 짓밟아버리는. 우리 군은 A씨가 실종 당시 배에 벗어놓은 신발을 월북의 단서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배에 두고 간 건 신발뿐 아니라 신분증과 공무원증도 있었죠. 이 부분 역시 의문입니다. 북에 넘어가서 나의 신분, 공무원의 신분을 밝힐 가장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지고 않았단 말이에요. A씨는 평소 연평도를 배경으로 태극기 사진을 올리고 광복절과 개천절 관련 행사에 참여할 정도로 국가관도 뚜렷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한다든가 그렇게 정치적이다든가 굉장히 어떤 사회 불만이 있다든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군이 파악한 A씨의 해상 이동 거리는 38km. 당시 차가운 바닷물에서 일반인이 어떻게 38km의 거리를 이동했는지도 의문입니다. 21도 정도면 약 한 4시간에서 8시간 후면 신체 변화가 생깁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두 아이를 둔 가장의 죽음을 정부는 월북이라 말했지만 북한은 월북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상황. 겹겹이 쌓인 미스터리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을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오늘 느닷없이 보름이나 지난 남북 정상 간의 친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나기 전이긴 합니다만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생명 존중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한 대목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왜 이 시점에 친서를 공개했는지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사과 통지문을 공개한 서훈 안보실장이 곧바로 남북 정상의 친서 교환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친서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과 현재 처한 난관들이 극복되면서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의 내용들이 그리고 2시간 만에 다시 브리핑을 열고 친서 전문까지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며 지난 8일 친서를 보냈고 나흘 만에 대통령의 진심 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꼈다는 답장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정상 간 친서 전문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왔지만 보름이나 지나 친서를 공개한 건 이번 사건의 파장을 줄이려는 국면 전환용이란 지적이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친서까지 난데없이 공개했습니다.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수정하지 않은 것도 친서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관리해야 되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11월 대선 전에 트럼프한테 제재에 대한 일부 면제를 받아낼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다만 청와대는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나 계획에 대해 언급할 때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해외 인권단체들도 잇따라 규탄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생명권 침해며 전시에도 민간인은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협약을 위반한 만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미국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무고한 생명을 무참히 빼앗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어 인권이 없으면 평화도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아너드 팡 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극악무도한 행위이고 개인의 생명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도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한 잔혹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한 것은 전시에도 민간인은 보호해야 한다는 제네바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도 이어지면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거나 유엔의 진상조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북한에 당하기만 하는 정부에 대해 한국 내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현 정부의 이후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강경 노선을 강요받을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외신들은 북한이 사과를 표하자 북한 최고 지도자의 사과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을 요약하자면 미안하긴 한데 원칙대로 우리는 대응했다 이런 입장이죠. 무엇보다 우리 군의 발표 내용과 차이가 많아서 의아한 점이 많은데 차정성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 군도 어제 상세히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설명하고 있는 당시 상황과는 차이가 꽤 있어요. 이 차이는 왜 납니까? 네, 차이는 바로 이제 오늘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을 설명해 드리면요. 한마디로 북한의 입장에서 취사 선택된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먼저 군은 A씨를 실종자라고 표현했는데 북한은 불법 침입자라고 했습니다. 사건 경위도 A씨가 처음에 답도 안 하고 얼버무리다 공탄을 쏘니 도주할 것 같아서 총을 쐈다. 이게 마치 침입자에게 즉각적인 자위권을 발동한 것처럼 기술해 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 이제 이런 뜻인데,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군은 북한군이 A씨를 발견하고 6시간 지난 뒤인 밤에 이제 사살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북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죠. 네, 우리 군은 그동안 6시간 동안 이 북한이 월북 등 표류 경위들을 파악해서 상부에 보고한 다음에 이 지시를 기다리고 총격을 가하고 불태우기까지 한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북한의 발표에는 월북 내용이 전혀 없었고 현장 지휘관이 규정에 따라 대응했다고 적시도 했습니다. 이 6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질 않고 있는 겁니다. 자, 현장 지휘관이 알아서 한 거다. 그런데 우리 군이 어제 설명한 걸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군은 국회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 해군 사령관의 지시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군이 파악할 수 있는 단계가 해군 사령부까지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실제로는 평양 지도부, 그러니까 김정은이나 김여정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총격이 해당 담당 수역의 경비 담당 군부대의 선박에 탑승한 정장, 그러니까 현장 지휘관의 결심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 현장 지휘관의 결심만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긴 어렵겠죠. 자, 그리고 북한이 이 총격 이후에 우리가 태운 거는 부유물만 태운 것이다. 그리고 그 부유물 위에 상당한 혈흔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제 우리 쪽에서 파악한 걸로는 시신을 불태워서 바다에 유기했다 좀 이렇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북한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 혈흔을 보고 북한도 A씨가 사살됐구나 이렇게 추정하는 만큼 이 부유물에는 이 사람이 사망했을 정도의 많은 피가 있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10여 발의 총탄을 명중시켰다면은 부유물에 의지하고 있었던 A씨가 바다에 떨어졌을 확률은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수면 아래로 내려가진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 국민들이 특히 분개하는 점이 바로 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점이지 않겠습니까? 이 북한이 시신까지 무자비하게 불태웠다는 점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시신이 없었다고 하는 건 아닌지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군이 어제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이 A씨가 월북하려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발표를 했을 거라고 이제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저희가 어제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자, 북한은 오늘 월북의 월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예, 이게 월북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이번 사태를 규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예. 이 합참은 어제 브리핑에서 구명조끼를 따로 가져온 점, 또 신발을 버려두고 또 소형 부유물까지 탔다는 점에서 이 월북 의사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군의 발표 외에 확인해 볼 정보가 없으니까 국민들로서는 이번 사태 파악에 월북이 뇌리에 강하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죠. 예. 하지만 이 반대로 단순 실족이었고 우리 국민이 북한까지 떠내려간 거라면은 얘기는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해군의 경계에도 책임이 있고요. 어업지도선의 인원 관리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앞서 보신 대로 월북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이례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사과하는 통지문을 보내온 것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 쪽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만 사실 이게 우리 정부를 배려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만큼 북한의 사정이 급해서 그런 건지 이거는 뭐 아직 확실치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의도 파악해 보면 이 북한은 현재 지금 코로나의 또 최악의 식량난 또 풀릴지 모르는 이 대북 제재도 있죠. 또 최근에는 수해 피해까지 겹치면서 김정은 리더십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총격 피격 사건까지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고 있고 만약에 안보리에 회부될 경우에 제재 완화는 고사하고 추가 제재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도 수습에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북한도 좀 당황하긴 했군요. 예, 차정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독감 백신 소식 짚어봅니다. 정부는 그동안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백신을 접종한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오늘 질병관리청 중간조사 결과 105명이 해당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또 전주시에서 자체 파악한 접종 인원은 전주시에서만 179명입니다. 적어도 200여 명은 접종한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일부 병원에서는 유료 백신 구분 없이 환자에 접종한 경우도 있어서 이 문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백신 상온 노출 제보가 접수되자 13세에서 18세 청소년 대상 무료 접종 하루 전인 지난 21일 밤 급히 접종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당일까지 신성약품은 전국 보건소와 18,000여 개의 병의원에 578만 명분을 배송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배송된 백신의 일련 번호를 추적했더니 서울, 부산 등 4개 지역에서 105명이 이미 맞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단 조치 이전에 벌써 63명이 맞았는데 한 병원에서만 60명을 접종했습니다. 전주시는 관내 13개 병의원에서 20대 이상 성인 179명에게 상온 노출 무료 백신을 돈을 받고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전부터 항상 문제가 됐던 것들이거든요. 환자 유인행위로 실제로 시기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맞췄던 의원들이 분명. 여기다 상당수 병의원에는 접종 중단 고지가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가 2만 개에 달하는 의료기관에 일일이 그런 정보들을 다 안내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상온 노출 무료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이상 반응이 보고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지만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실제 상온 노출 백신이 접종된 사실이 알려지자 돈을 들이더라도 유료 접종을 하겠다는 사람이 더 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곳곳에서는 유료 백신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데요. 유료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계속해서 황병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동네 의원. 오후 3시가 넘었지만 독감 백신을 맞으려는 대기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상온 노출 백신이 사용됐다는 소식에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100명 넘게 맞았다고 하니까 문제 백신은 혹시나 우리 아이가 맞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걱정도 되고. 예방접종을 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 병원에 남아있는 유료 백신은 이제 일주일치 뿐입니다. 도매업체에 추가 물량을 주문해도 확보가 쉽지 않은데 다른 병의원들도 사정은 비슷하다는 설명입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작년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밖에 저희가 구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11월, 12월이 넘어가면은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되는 상황은 제약사들이 공공 물량을 우선 공급하다 보니 유료 백신 수급에 더욱 차질이 빚어진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백신 대란에 대비해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해외 수출 계약 물량 일부를 국내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명준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음식점과 극장 등의 거리 두기를 의무화했고 마을 잔치나 지역 축제도 금지했습니다. 최은영 기자입니다. 명절이면 시민들이 많이 찾는 영화관. 올 추석 연휴 수도권의 극장에서는 반드시 좌석을 한 칸씩 띄어서 앉아야 합니다. 20석 이상의 식당과 카페, 공연장, PC방도 1m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은 사전 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 인원을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마을 잔치나 지역 축제가 금지됩니다. 또 일부 지자체가 허용한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5개 유흥시설의 영업도 최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은 할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이 마련한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글날 연휴까지 이어지는 2주간 적용됩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외식과 문화활동에 의한 유행 차단에 좀 주력을 하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귀성이나 관광지 등을 통한 감염 확산 차단에 다만 방역 관리가 상대적으로 잘 이뤄지는 미술관과 박물관, 도서관 등 국공립 문화시설의 운영은 재개됩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경찰의 거듭된 집회 금지 통보에도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하자 경찰이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불법 집회 시 차량 시위 운전자까지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운전 면허를 취소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는 집회를 허용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천절 집회를 허락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열 수 있도록 법원의 판단을 요구한 겁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집회 불허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권을 지키기 위한 차량 200대로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예고했던 다른 보수단체도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불법 집회 참가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공무집행 방해 등 불법 폭력 행위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차량 시위도 도로교통법상 교통방해로 간주해 면허 정지나 취소 조치와 함께 차량도 견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개천절 당일 서울시 경계와 한강다리 등 광화문으로 향하는 주요 거점에 검문소 100여 개를 3중으로 설치해 차량 집결 자체를 막을 계획입니다. 보수단체들은 법원 판단에 따라 집회 방식과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개천절 집회를 둘러싼 적잖은 마찰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바이든 후보에 밀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를 못 믿겠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만약 선거에서 지면 우편 투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선거에 불복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이런 일을 우려한 미국 상원이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대비책인지 최우정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우편 투표를 문제 삼았습니다. 미국의 대선 투표 방법은 우편 투표, 사전 투표, 당일 투표 이렇게 세 가지인데 유독 우편 투표만 겨냥합니다. 트럼프는 민주당이 우편 투표 결과를 조작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진다면 민주당이 우편 투표를 조작한 탓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미리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투표 용지를 언급했습니다. We have to be very careful with the ballots. The ballots, that's a whole big scam. You know, they found, I understand, 8 ballots in a waste paper basket in some location. 최근 펜실베이니아에선 버려진 군인 우표 투표용지 9장이 발견됐고 이 가운데 최소 7장이 트럼프를 찍은 것이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일에 대비해 미국 상원은 결과에 승복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하원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re will be a smooth transition. Let me be very clear to you. It will be peaceful. 이런 가운데 안보 전문가 489명은 조 바이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랜선으로 떠나는 해외여행 많이들 하는데요. 이보다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이색 해외여행이 인기입니다. 이른바 회항여행이라고 비행기 안에서 관광지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임소인 기자가 전합니다. 제주도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대만 관광객들. 사투리 인사말을 배우고 기내식으로 한국 치킨도 즐기는 사이 제주 상공에 도착합니다. 20분 동안 하늘 위에 머물며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바쁘지만 비행기는 착륙하지 않고 다시 대만으로 돌아갑니다. 관광지 상공을 비행기로만 돌아보는 회항여행 상품인데 판매 4분 만에 매진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一方面是闷太久了，一方面是因为想说韩国还有个济州岛，听说蛮漂亮。 회항여행이 인기를 끌자 국내 항공사들도 국내 상공을 돌아보는 상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한국으로 인형을 대신 여행 보내는 아바타 여행도 인기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고객이 택배로 보내온 인형을 대상으로 투어를 진행합니다. 남산타워 등 명소를 방문하고 맛집을 찾아 기념사진을 찍은 후 인형을 돌려보냅니다. 그 인형들이 여행하는 사진들을 보면서 그 감정에 투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하늘길이 자유롭지 않은 요즘 여행에 대한 그리움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며 여행의 새로운 풍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비익조라는 상상 속의 새가 있습니다. 암컷과 수컷의 눈과 날개가 하나씩이어서 짝을 지어야만 날 수 있다고 하죠. 비목어라는 눈 하나 달린 물고기도 있습니다. 외눈박이 사랑이라는 시도 있듯 비익조와 함께 부부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비목어는 현실에도 있습니다. 가자미, 광어, 도다리같이 눈이 한쪽에 쏠린 물고기를 아우르는 호칭입니다. 흔히 눈치를 살피다 가자미 눈 됐다고들 합니다. 가자미가 고백합니다. 밟으면 밟히고 누르면 눌리고 가전 수모와 굴욕과 수치를 견디며 납작 엎드려 살았노라고. 개는 창자가 없다고 해서 무장공자, 옆으로 간다고 해서 횡행개사라고 부릅니다. 개를 선비에 비유한 존칭이죠. 배알도 없고 때를 가려 처신을 삼갈 줄도 모르고 개걸음만 하는 행태를 잘 집어낸 말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우리 국민을 살해해 불태운 야만의 범죄 이후 우리 군과 청와대에서 벌어진 일들은 다름 아닌 가자미와 개의 시간이었습니다. 군은 끔찍한 순간들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대응과 구출은커녕 제지하겠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선 북한이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죽어가는데 설마라뇨. 새벽 1시 청와대에선 긴급 장관회의가 열렸지만 국제사회의 종전선언을 촉구한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그대로 나갔습니다.
사전 녹화여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종전선언 역시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대통령에 대한 대면 보고가 다음 날 아침에서야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이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바다 위에서 총격을 당하고 불태워진 뒤 10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신임 장성들의 신고를 받았고 아무 내색 없이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러 장관을 대동해 공연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아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했다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전쟁 상태로 봐야 합니다. 어떤 수위의 대응을 할 것인지는 그 다음 일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나흘 대한민국 정부가 한 일을 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어떤 의지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판단력이 없는 것인지, 능력이 없는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이제 국민은 다시 묻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정부와 군은 도대체 누구의 눈치부터 살피고 있습니까? 분노와 충격에 빠진 우리 국민입니까? 아니면 문명사회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광기의 범죄를 태연히 저지른 북한입니까? 9월 25일 앵커의 시선은 개와 가자미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특히 일요일은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일교차는 계속해서 10도 안팎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15도 등으로 쌀쌀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청주와 대구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모레까지 비가 약하게 이어지겠습니다. 이 비보다는 높은 파도가 더 걱정인데요. 동해와 남해상을 중심으로 파고가 높게 일면서 물결이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추석 연휴 동안 비 소식이 생겼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